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마을 끝에 홀로 사는 노인 박 씨는 평생 자식 셋을 위해 살았다. 밭일을 하며 허리가 굽었고 손이 찢어져도 그 돈으로는 학비와 결혼 자금을 보탰다. 그는 늘 생각했다. 내가 고생한 건 다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니까 괜찮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각자의 도시로 떠나 바쁜 삶을 살았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많아졌다. 박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웃이 대신 간호를 해주었다. 자식들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미루다가 끝내 오지 않았다. 퇴원 후 박 씨는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봤다. 내 손으로 키운 것도 결국은 남의 인생을 살려고 보낸 거지. 내 손은 다 허공으로 흩어졌구나. 그날 이후 박 씨는 텃밭과 나무에만 마음을 쏟았다. 사람에게 기대하던 마음은 거둬들이고 햇빛과 바람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식 키운다고 내 삶까지 맡길 필요는 없었을 텐데. 박 씨가 마당에서 혼잣말처럼 살 날이 얼마 안 남은가 보내라고 중얼거린 날 신기하게도 며칠 뒤부터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다니시죠? 음식은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큰아들은 갑자기 보양식 재료를 들고 왔다. 둘째 딸은 마사지 쿠폰을 내밀며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을 이제야 갚을 때가 됐어요. 라고 말했고 막내는 보험 설계사 친구를 소개했다. 박 씨는 처음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내가 괜히 서운해했지. 다들 바빠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다. 자식들은 계속 같은 질문을 했다. 아버지, 이번에 진명이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죠? 땅 문서는 어디다 두셨어요? 유언장은 혹시 쓰셨나요? 어느 날 밤, 박 씨는 자식들이 부엌에서 은밀히 대화하는 걸 들었다. 아버지 생각보다 건강하시던데? 그래도 요즘 기침하시잖아. 우리 순서대로 나눠 갖자고 했던 거 잊지 마.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일부러 기침을 더 세게 하며 말했다. 얘들아, 사실 유산이라는 게 말이지, 내가 생각을 좀 바꿨어. 자식들이 눈을 반짝였다. 아버지, 어떤 생각이세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유산은 이제 내 새끼들이 아닌 진짜 효자한테 줄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는 마당 끝에 묶여있던 늙은 개 복순이를 쓰다듬었다. 며칠 뒤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복순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여줬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내 옆에 남은 건 이놈 하나더라. 복순이와 박노인의 마지막 한 수. 늦가을의 바람이 마당을 스쳤다. 낙엽이 굴러가며 대문 앞에 쌓였다. 박 씨는 그 앞에 앉아 손에 찻잔을 들고 가만히 웃었다. 그의 앞에는 자식 셋이 앉아 있었다.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자주 찾아올게요. 둘째 딸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회사도 쉬엄쉬엄하고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게 우선이죠. 박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얼굴을 바라봤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고맙네. 말은 고맙다 했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손끝에는 따뜻함이 없고 그들의 눈빛에는 욕심이 번들거린다는 것을. 며칠 뒤 자식들의 방문이 잦아졌다. 집에 새로운 커튼과 전자레인지, 심지어 고가의 혈압계까지 들어섰다. 박 씨는 덤덤히 지켜보았다. 이제 와서 효도를 흉내내나 보자.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버지, 건강하시긴 한데 혹시 힘들면 말씀하세요. 대신 관리해드릴게요. 진명회 같은 거 복잡하잖아요. 저희가 처리해드리면 편하실 텐데요.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복순이에게 밥을 주며 말했다. 얘야, 세상에는 효도라는 이름을 쓴 도둑이 많구나. 며칠 후 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언장 때문에 다 모이라.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 거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깔렸다. 자식들은 서로 눈을 흘겼고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박 씨는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었다. 본인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 중 일부를 그동안 자신에게 가장 많은 정을 나눈 존재에게 물려준다.
자식들의 숨이 가빠졌다. 그 존재는 본인의 유일한 가족인 복순이로 한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막내가 소리쳤다. 아버지, 아이고, 장난하시는 이놈들아. 거죠? 박 씨는 저놈네.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니, 이번엔 진심이다. 대신 너희 아이고, 목도 있지. 이놈들아. 그는 저놈네. 상자 하나를 꺼내 자식들에게 나눠주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수첩과 편지 한 아이고, 장이 이놈들아. 들어있었다. 빚진 저놈네. 시간이라 쓰인 수첩에는 박 씨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써온 내역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아이고, 이놈들아. 학비, 결혼비, 저놈네. 병원비, 차량 구입비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이자는 효도로 갚을 아이고, 차례다. 이놈들아. 자식들은 저놈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붉게 아이고, 물든 이놈들아. 석양빛이 마당의 낙엽을 저놈네. 감싸 안았다. 그의 곁에 복순이가 조용히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아이고, 복순아, 이놈들아. 봤지? 이게 저놈네. 세상식 복수라는 거다. 박 씨는 웃으며 녹슨 물조리개를 들고 텃밭에 물을 아이고, 뿌렸다. 이놈들아. 땅도 거짓말을 안 저놈네. 하더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다시는 재산 이야기를 아이고, 꺼내지 않았다. 이놈들아. 대신 저놈네. 억지 미소 대신 진짜 안부 전화 한 통을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 씨는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놈들아. 중얼거렸다. 저놈네. 흉내만 내던 효도도 진심으로 바꿀 수 있다면 아직 늦진 않았지. 복순이와 다시 아이고, 피어나는 이놈들아. 온기. 겨울의 저놈네. 기운이 마시던 차까지 식혀갈 무렵 박 씨는 마루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이놈들아. 집안엔 묘한 정적이 저놈네. 흘렀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어린 자식들이 활짝 웃고 있었다. 아이고, 그때 그 미소 이놈들아. 속의 아이들이 지금은 저놈네. 눈빛 하나에도 계산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박 씨는 무심코 복순이를 내려다봤다. 아이고, 이놈들아. 털이 성그러진 저놈네. 복순이는 그래도 언제나처럼 꼬리를 흔들며 그의 발에 얼굴을 부비고 있었다. 아이고, 너는 참 이놈들아. 변함이 없구나. 저놈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사람이라는 건 정을 줄수록 멀어지는 아이고, 법인가. 이놈들아. 눈가가 젖어들었다. 저놈네. 박 씨는 손으로 짙게 굳은 주름을 문질렀다. 그 주름 사이에는 아이고, 평생 자식들을 이놈들아. 위해 쥐고 던졌던 저놈네. 날들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너무 믿었던 걸까? 아이고, 이놈들아. 너무 바랐던 걸까? 저놈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처음엔 눈치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짓던 셋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행동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먼지 쌓인 창문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거 닦으니까 햇살이 더 밝네요. 둘째 딸은 시장에서 제철 과일을 사와 말했다. 예전에 아버지가 감 좋아하셨잖아요. 그냥 생각나서요. 막내는 말없이 복순이의 밥그릇을 채워주며 고개를 숙였다. 얘도 이제 나보다 오래 살겠네요. 박 씨는 그런 모습들이 낯설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다. 저게 진심일까? 유산 때문에 또 쇼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은 거짓보다 느렸다. 그들의 행동은 의식적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이 웃을 때 그 속에 어쩐지 어릴 적 순박한 기운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하루는 저녁 밥상이 세 사람의 손으로 차려졌다. 오랜만에 들린 젓가락 소리가 낯설 만큼 따뜻했다. 복순이가 식탁 밑에서 꼬리를 치며 자리 잡았고 막내가 밥그릇을 내려줬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웃음을 터뜨렸다. 복순아, 이제는 내 밥도 사람들이 챙겨준다. 이게 무슨 일일까? 복순이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박 씨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충성 이상의 따뜻함이 있었다. 박 씨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다. 저 애들이 변해가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망설여질까? 밤이 깊어지면 그는 종종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복순이가 옆에 누워있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다. 하지만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제 저 아이들을 어느 정도 믿어도 될까? 아니, 진짜 효도란 게 생겨난 걸까? 아니면 죄책감의 그림자인가? 그는 그런 생각으로 며칠을 보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불쑥 말했다. 아버지, 내년에는 우리 집으로 같이 가요. 복순이도 같이요. 순간 박 씨의 손끝이 멈췄다. 그 말 속에 이익도 얄팍한 눈치도 없었다. 다만 가치라는 단어만 있었다. 박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복순이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자. 자식들이 웃었고 복순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 그때 박씨는 희미하게 느꼈다. 사람의 마음도 비록 늦게 자라지만 한번 온기를 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아마도 늦은 봄이겠지. 겨울 같던 관계에도 햇살은 다시 비치네. 복순이가 그 옆에서 조용히 그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었다. 박씨는 그 따뜻한 무게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복순이에 대한 신뢰와 조금씩 되살아나는 자식들에 대한 희미한 사랑이 공존했다. 그는 생각했다. 사람 마음이란 미움과 정 사이 어딘가에서 겨우 살아남는 거겠지.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발 사이로 조심스레 자라나는 작고 늦은 화해의 씨앗 하나가 그 집의 마당에 스며들고 있었다.